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일 새벽입니다. 전우식입니다. 오늘은 뉴스가 넘치는 하루였습니다. 사실 오늘 방송을 참 준비를 많이 했다가 거의 다 잘라내놨습니다. 다음으로 하려고요. 그래도 그 중에 첫 번째 뉴스, 이진숙 신임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이 결국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만 참석을 하는 가운데 탄핵안 표기를 했습니다. 재석 188석, 야당 의원들 다 합하면 국회의장까지 192석이죠. 그런데 188석, 찬성이 186, 그리고 반대 1, 무효 1. 반대 1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이 시작되자 모두 퇴장을 했습니다. 이로써 이진숙 위원장은 취임한 지 이틀 만에 원하지 않는 직무정지가 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 직무정지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결국 이날 탄핵이 가결되면서 방통위는 다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는 1인 체제가 됐습니다. 이 앞에 이상인 변호사가 상임위원장일 때 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 직무대행을 했죠. 그런데 민주당이 다시 탄핵을 하려고 하니 또 사표를 썼고 그 면직안을 재가를 했죠. 윤 대통령이. 그래서 이번에 새로 김태규 상임위원을 뽑았는데 또 1인 체제가 된 겁니다. 야당은 어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진숙 위원장이 임명된 6월 30일 함께 임명이 된 김태규 부위원장과의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를 임명했다. 이걸 민주당이 탄핵 사유로 들었습니다. 왜 2인 체제에서 박문진 이사를 다 뽑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결국 박문진 이사 선임 등 지금 할 일을 다 했다는 이진숙 위원장은 이동관, 김홍일처럼 탄핵 표결 전에 사표를 쓰지 않고 이제 그럴 필요도 없으니까 헌재에서 그대로 심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는 입장문에서 탄핵 수초의 부당함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해진 대통령실 대변인, 이분은 제가 TV조선에 메인뉴스 앵커로 가기 전에 TV조선에서 메인뉴스 앵커를 했던 분입니다. 이 정해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통위원장이 근무 단 하루 동안 대체 어떻게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는지 묻고 싶다. 중대한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이 되어야 탄핵 사유가 되죠. 근데 어떻게 하루 만에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을 했느냐, 그걸 정해진 대변인이 지금 따져 묻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야당의 탄핵 수초안 의결을 반헌법 반법률적 행태라고 비판한 것입니다. 분노가 배어있는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북한 오물풍선과 야당의 오물 탄핵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글쎄요, 오물이 터지는 것은 똑같습니다. 민주당은 방송 장악을 밀어붙이려는 윤석열 정권의 행태야말로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정신을 더럽히는 오물이라고 받아쳤습니다. 정말 묻고 싶습니다. 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정말 충분히 하고 있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그러면서 정권이 불법적인 방송 장악 야욕을 제지하기 위한 국회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다시 그렇다면 하나 더 묻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임명이 된 박문진 이사들이 뽑은 MBC 사장은 문재인 정권의 방송 장악용 인사였습니까? 그걸 자인하시는 겁니까? 사실이 그렇겠지만 아무도 그렇다고 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도 2년간이나 KBS와 MBC는 좌파와 친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좌파 방송, 노영 방송, 이런 말들을 듣고 있었죠. 적어도 지금 KBS가 노영 방송이라는 말은 듣지 않은 걸로 저는 압니다. 한편 이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 국민에게 최대 35만 원 그리고 적게는 25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도 강행 처리했습니다.
야당은 국민의힘이 벌인 필리버스터를 24시간 41분 만에, 그러니까 24시간이 지나면 강제 종료를 할 수가 있는데요. 41분이 더 지나서 강제 종결을 했습니다. 물론 표결로 하는 겁니다. 강제 종결을 한 뒤에 곧바로 법안을 상정해서 재석 187명 중에 찬성이 186명, 역시 반대 1명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이 반대 1명도 이준석입니다. 이 법안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에서 35만 원을 현금이 아니라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으로, 솔직히 말해 이름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민생위기를 키우고 국가 재정만 더 훼손하는 법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지역화폐로 바꿔놓으면 또 아마 거기에도 부정이 개입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른바 낙전 수입이라고 합니까? 글쎄요, 그런 건 만약에 지역화폐로 정말 돈을 지급하는 것이 현실화되고 나면 그때 한번 더 짚기로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유의 특별조치법은 행정부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점에서 위헌입니다. 이걸 위헌으로 보는 헌법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헌법 54조는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57조는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정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재난지원금으로 13조 원을 새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런 특별조치법은 정부가 편성하지 않은 지출 항목인 민생지원금, 재난지원금 이 지급을 강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54조와 57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겁니다. 그래서 위헌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당연합니다. 민주당은 왜 이런 엉터리법을 정부 여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22대 국회 개원 첫날 발의를 했을까요? 개원 첫날 이 법뿐 아니라 최상의 특검법 같은 법을 제일 먼저 발의를 했죠. 이재명은 21대 국회 때도 윤석열 정부의 재난지원금 25만 원 뿌리기를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이재명이 13조 원만 재정을 쓰면 된다는 말을 하는 걸 보면 정말 그저 기가 막힐 뿐입니다. 문재인 때 늘어난 450조 가까운 국가 청문은 전부 우리 미래 세대들, 지금 한 학년에 3, 40만 명, 어쩌면 이제 20만 명 단위로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는 말입니다. 한 학년에 3, 40만 명밖에 되지 않은 지금의 1020, 그래 10대부터 20대 후반까지 이 청소년들이 앞으로 우리 사회의 주력 부대가 될 때, 그 20, 30년 뒤에 그때 두고두고 갚아야 할 빚입니다. 우리가 갚는 빚이 아닙니다. 지금의 청소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사회의 일꾼이 되었을 때 그 선배들이 저지른 이 빚을 갚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30만 밖에 되지 않은 숫자가 120만이 먹는다고 진 빚을 갚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지 않는 이재명이 돈을 뿌리자는 것은 문재인 정부 당시에 전 국민에게 돈을 뿌리는, 살포하는 포퓰리즘 정책이 결국 21대 총선을 압승하게 하는 걸 보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민주당은 선거에서 이길 국리만 하는 포퓰리즘 정당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방송에서 하는 말입니다만, 우리가 만약에 망한다면 이제 G10 그리고 심지어 G7보다 낫다 뭐 이런 말까지 듣는다는데, 그런 대한민국이 망한다면 그 원인은 둘입니다. 하나는 머리가 텅텅 빈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내놓는 뱀처럼 쌓아가고 교활한 정책, 포퓰리즘. 또 하나는 50억 클럽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나라에서 남보다 더 가지고 더 배운 자들이
뱀처럼 교활한 마음으로 벌인 부패 커넥션입니다. 다행히 최근 신문에 대한민국은 중진국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위대한 도약을 하고 있다. 외국에서 이런 평가를 하고 있다고 그러죠. 이 포퓰리즘과 부패 현장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민주당은 고물가로 고통받는 민생을 돌보기 위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 명목으로 지금 돈을 뿌리자고 합니다. 그러나 단기간에 13조 원이라는 공짜 돈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은 물가를 폭등시키는 최악의 정책일 뿐입니다. 돈을 뿌리면 물가가 오르는 건 상식입니다. 이재명은 지역 소비 진작을 위해 지역 화폐로 돈을 뿌린다고 하는데 그래도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오히려 현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물가를 더욱 자극할 것입니다. 결국 고물가의 직격탄을 받는 최대 피해자인 1분위와 2분위, 쉽게 말하면 빈곤층과 서민층만 삶이 더 피폐해질 것입니다. 지금 또 1분위 가구, 그러나 하위 20% 가구는 10가구 중에 6가구가 적셔 살림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민주당은 민생의 본질을 모른다는 것입니까? 물론 당장 돈을 뿌리면 유권자의 관심을 사겠지만 그건 마약처럼 아주 짧은 기간 고통을 잠시 줄여주는 것에 지나지 않아 시간이 지나면 서민은 더 큰 고통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소비 증가로 내수 회복에 도움이 될 거라고 반론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입증이 됐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알 사람은 전부 다 압니다. 코로나가 유행하던 2020년에 재난지원금 14조 원을 국민에게 지급을 했죠. 그리고 그걸 추적을 했습니다. 그 중에 30%만 소비에 쓰였습니다. 대규모 재정을 썼지만 결국 내수 회복 효과는 아주 미미했습니다. 어떻든 대통령실은 헌법상 상권 분립 원칙에 어긋나고 효과도 크지 않다며 제2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자, 다시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25만 원 재난지원금 법안을 통과를 시킨 다음에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바꿔 말하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입니다. 그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이 됐습니다. 이에 반발해서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도 그렇습니다. 왜 굳이 필리버스터를 계속할까요? 어떤 분들은 10시간 넘게 혼자서 마이크를 잡고 필리버스터를 하더군요. 물론 기죽기까지 차고 말입니다. 22대 국회가 시작된 지 2달이 지났는데도 민주당과 이재명은 지금 민생은 내팽개친 채 이런 이념 노동 법안, 이른바 노란 봉투법 같은 이념 노동 법안에 지금 올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양쪽 다 문제라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이미 한번 행사를 했던 것이고 그걸 되돌리지 않을 것이라는 걸 잘 알면서 민주당은 왜 이 법안을 또 처리를 하는 걸까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어차피 통과가 될 것이고 어차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데 왜 필리버스터를 하는 걸까요? 미국에서도 프랭클린 루스벨트 당시에 200건이 넘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런 기록을 세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재명이 이러는 것은 도대체 왜일까요? 저는 포퓰리즘의 위력을 이재명이 믿고 있는데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포퓰리즘의 위력을 믿는 겁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 파업에 대한 사용자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바로 법안의 골자죠.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단체와 업종별 단체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노란봉투법 반대 결의 대회를 열고 아주 호소를 했습니다. 야당이 추진하는 노조법 개정은 노동계가 맞춤 주문한 청부 입법이며 노조가 때리면 가만히 맞고만 있으라는 악법이다. 대한민국 국회는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었을까요?
민생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민생이 더 어려워져야 윤석열 또 끌어내리기 쉬워질 테니 지금 이재명과 조국은 속으로 웃고 있겠죠. 그러고 보니 이틀 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도중에 조국은 의사당 뒷자리에 있는 이재명을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환히 웃는 얼굴이 사진에 찍히기도 했습니다. 그 두 사람은 민주당 원내대표실, 그러니까 박찬대 원내대표와 함께 원내대표실로 자리를 옮겨 비공개 만남을 계속했습니다. 언론은 박찬대가 배석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군요. 두 사람 모두 지금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조국은 언제 대법원에서 선고일자가 잡힐지 모릅니다. 한 보름 전에 통고를 하죠. 며칠 날 선고한다. 그러면 그때 조국은 아마 감옥을 가야 됩니다. 감옥을 지금 지척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도 자신의 앞날이 순탄치 않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10월이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선고가 있습니다. 불과 2달 뒤입니다. 그때쯤이면 이재명의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대통령 출마 자격이 다시 논란이 될 겁니다. 공직선거법에 1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는 것은 아주 명약관화합니다. 그리고 위증교사도 집행유예가 붙을지 안 붙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신체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아주 크다고 저는 봅니다. 가장 문제되는 것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상방울 대북 송금 사건입니다. 그의 수하였던 이화영은 징역 9년 6월이 선고됐죠. 그런데 바로 그 사건, 대북 송금 사건의 제3자 뇌물죄 수혜자로서 사건이 몸통이 되어버린 이재명 역시 형량이 높을 것은 법조인들에게는 상식입니다. 이화영과 김성태 판결문에 모든 증거가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재명에게 지금 민생이 볼 턱이 없습니다. 오직 특검과 탄핵으로 정권을 흔들어서 어떻든 윤석열을 끌어내리기에 지금 올인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국가 정말 재난 사태 이런 것이 다시 생기면 어쩌면 사법 리스크가 사라질 가능성도 있으니 말입니다. 윤석열 끌어내리기에 올인을 할 입장이다. 그런 입장은요, 이재명만 그런 게 아닙니다. 조국, 이재명 두 사람은 동병상련으로 사실 얼굴은 웃어도 기실 웃는 게 아닌 것입니다. 두 사람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반복하는 데 따른 해결책을 논의했다. 이렇게 언론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목적이었을까요? 아니죠. 어떻게 이 위기를 더 증폭시켜서 계속 증폭시켜서 윤석열을 끝내 탄핵을 해서 윤석열을 끌어내리느냐. 그거죠. 뭐 검사들 탄핵은 자신들이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진짜 탄핵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입니다. 어떻든 그러면서 국가 다중위기라고 말합니다. 이재명도 국가 다중위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다중위기라면 그 위기를 해소할 민생법안으로 지금 밤을 새워야 할 판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22대 국회가 문을 열고 2달이 지나는 동안 민주당이 쏟아낸 것은 탄핵안 7건, 특검법 9건입니다. 민생법안을 처리한 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뭐 노란 봉투법을 두고 민생법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건 대중을 속이는 얘기죠. 노란 봉투법이야말로 이념 법안입니다.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재표기를 했으니 부결되어 폐기됐던 최상병 특검법, 이 노란 봉투법, 방송 3법 이런 악법들, 이런 이념 법안들인 겁니다. 과연 이재명과 조국이 문을 끌어닫고 박찬대의 방에서 논의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담하건대 윤석열 끌어내리기 외엔 그 두 사람의 관심을 끌 사안은 전혀 없습니다. 어떤 민생 법안도 지금 내놓지 못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단적으로 민주당의 이진숙 방통위원장 취임 다음 날인 1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 탄핵소추 발의는 현 정부 들어 방통위원장에 대한 네 번째 탄핵소추 발의였습니다. 이동관은 취임 3개월 만에, 그리고 김홍일은 6개월 만에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됐죠. 근데 이번에는 단 하루 만에 탄핵안이 나왔습니다. 모두 KBS, MBC 같은 공영방송 지배권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데서 시작이 된 사실상의 반헌법적 쿠데타입니다. 이런 게 쿠데타지 뭐가 쿠데타이겠습니까?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며 문명국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해외 토픽감입니다. 특히 이번 이진숙 탄핵소추는 불법 근거를 찾기 어려운데도 취임 단 하루 만에 탄핵안을 강행해서 MBC를 지키겠다는 정략적 목적을 드리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방송을 장악해서 선전선동에 이용하지 않으면 윤석열 끌어내리기는 요원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다음 대선에서도 이기기 힘들 테니 말입니다. 지난 2달간 민주당이 낸 탄핵 안건은 총 7건이나 됩니다. 그 중에는 방통위 3건 외에 놀랍게도 이재명을 수사한 검사 4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수차 이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이건 정말 문명국에는 없는 일이다. 야만의 나라가 됐다. 기가 막히는 것은 검사들 탄핵 사유가 고작 언론 보도 4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론은 건국 이후에 문재인 정권까지 탄핵이 총 21번 있었다고 썼습니다. 그런데 22대 국회 2달 동안에 7건이나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된 겁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합니까? 윤석열 정권이 희대의 독재 정권이 아닌 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결국 민주당이 장악한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통과시킨 뒤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그 공직자 직무를 정지시키겠다. 그래서 식물화하겠다는 그런 공작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진숙 위원장 역시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최소 반년은, 그리고 6개월은 방통위원회는 그 자체가 식물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2인 체제조차 되지 못하고 직무대행 1인 체제로 있어야 되니 말입니다. 이재명 수사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그 검사들의 직무를 정지를 시켜서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소유지를 하는데 힘이 들겠죠. 다른 검사가 들어가야 되니 말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겠다는 수작이 지나지 않습니다. 결국 이런 탄핵의 종착역은 어딜까요? 올해 말 혹은 내년 초점으로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입니다. 목표는 여기 있습니다. 결국 조국 당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를 수집할 제보 창구를 열었습니다. 이것도 코미디입니다. 자신들 눈에 탄핵 사유가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탄핵 사유를 제보해달라. 이 탄핵 사유를 제보해달라는 것은요, 바꿔 말하면 탄핵할 만한 일이 벌어져서 탄핵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문자 그대로 진실이나 정의와 상관없이 오직 탄핵이 목적이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증거를 나중에 찾겠다. 탄핵이 목적이다. 그 제보를 받는 조국 당의 대통령 탄핵추진위원회 간판이 이 나라의 정치 수준을 말해줍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습니다.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 이 조국이 국회의원 비례대표 출마를 한 다음에, 아니 그 전에도 그런 말을 많이 했죠. 3년은 너무 길다. 그리고 비례대표 후보로 나서면서 3년은 너무 길다 이러다가 3일도 너무 길다 이런 말까지 했죠. 근데 위원회 제목이 그렇습니다.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 무슨 코미디를 보는 기분이 듭니다. 이 위원회가 문을 연 제보센터에는 전화나 메일을 통해 제보를 받고 있는데 그 전화번호와 메일 주소는 모두 7070이라는 숫자가 들어 있습니다. 이는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논란 때 드러난 이 대통령실 명의 전화번호, 아니 대통령실 명의로 추정되는 전화번호,
그 번호에서 따왔습니다. 참 야비하다고 할까요? 여기에 지금 민주당 전현희 의원, 이분은 국가권익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에 면죄부를 주었다며 권익위, 윤석열,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과 하나가 아니라 이른바 권익위 그리고 윤석열 그리고 거기에다 김건희 특검법. 원래는 김건희 특검법을 민주당이 계속 밀어붙이고 있죠. 근데 그 앞에 전현희는 권익위와 윤석열을 같이 붙인 겁니다. 윤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 명시를 한 특검법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안 내용을 보면 특별검사 추정권은 민주당이 가지겠다고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검처럼 민주당 검사로 정치 수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옛날 박 대통령을 탄핵했을 때의 추억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탄핵이나 특검은 아주 예외적으로 결정이 되는 것으로 특별한 사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야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벌써 탄핵안이 7건 그리고 특검법만 9건을 발의했습니다. 언론도 지적하다시피 민생은 팽개쳐서 그 2달간 처리한 민생 법안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다수의 폭정, tyranny of the majority, 이 다수의 폭정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요사이 신문사내 칼럼들 정말 볼만한 게 많습니다. 이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 칼럼도 그 중에 하나고 김대중 원로 언론인 칼럼도 그렇습니다. 근데 어제는 동아일보 이기용 칼럼이 실렸습니다. 그건 좀 충격이었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발밑 얼음 다 녹는 걸 모른 채 윤 대통령의 3가지 착각. 발밑에 얼음이 다 녹으면 어떻게 되죠? 물속에 그냥 퐁당 빠져버리죠. 이 칼럼은 윤 대통령과 측근들의 착각을 지적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제가 원문을 손상시키지 않으려고 원문이 아는 부분은 괄호 속에 넣었습니다. 이렇습니다. 비록 지금 지지율은 낮지만 지금까지 기조대로 열심히 일해 가면 임기 후반기를 무난히 마치고 퇴임 후에 나라 바로잡기 등 공직을 높이 평가받을 것으로 여기는 것 같다. 이경은 윤 대통령이 만약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는 착각이라면서 처음부터 죽비를 내리칩니다. 이렇습니다. 임기 전반기처럼 후반기를 보낸다면 윤 대통령은 가장 무능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우려가 크다.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는 오만 더하기 불통 이랬는데 거기에 앞으로 더 큰 비중으로 무능 이 글자가 쓰여질 것이다. 이 주장입니다. 그 뒤에 쓴 문장을 읽어보다가 속이 다 시원해졌습니다. 물론 훨씬 더 무능하고 퇴행적인 세계관으로 나라 기틀을 부수고 민생과 국가재정을 망가뜨린 부족장 수준의 좌파 대통령도 있었지만 자 여기서 잠깐 쉬겠습니다. 이게 누구겠습니까? 문재인입니다. 제가 탐복을 한 것은 부족장 수준의 좌파 대통령 바로 이 표현입니다. 정말 이기용 대기자는 저보다는 정말 머리가 좋은 분 같습니다. 정말 부족장 수준이었습니다. 자, 그 뒤에 이어진 문장이 이렇습니다. 좌파는 무조건 자기 편 역사를 미화한다. 반면 우파의 거울은 상대적으로 훨씬 객관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역사의 평가는 혹독할 것이다. 제가 이기용 선생의 문장을 또 이게 줄이지 않고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이 문장이 너무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나는 이 나라에 정말 희생정신을 가진 현인이 등장하기를 기다립니다. 그것은 꿈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